자, 고전소설. 고전소설부터 좀 봐보고요. 자, 고전소설은 현대소설과의 차이점이 뭐야? 우리 보통은 1894년 이전 소설을 고전소설, 1894년 이후 소설을 현대소설이라고 보통 나눠 가보개혁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보통 고전소설의 가장 큰 현대소설과의 차이점은 우리 원래는 인과성을 나타내는데 소설에서 인과성이라는 게 뭐야? 인과성.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느냐지. 근데 우리가 인과성을 얘기할 때 보통은 필연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개연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연이라는 개념이 있지. 필연은 뭐가 필연이니? 도윤이가 총에 맞았어. 머리에 총에 맞았어. 그럼 거의 죽겠지. 이런 게 필연이야. 자, 그 다음에 개연은 승우가 만약에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펴, 그러면 죽을 확률이 올라가겠지? 이게 개연이야. 우연은 도영이가 그냥 길 가다 갑자기 쓰러져 죽었어. 이거 우연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인과성이 이쪽은 뭐야? 인과성이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 인과성이 낮은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보통 현실에서는 필연과 개연만 있어. 현실에서는 우연이라는 존재는 사실 언급할 필요가 없어. 왜? 항상 뭔가 일어나면 그 사건의 원인을 따지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과 개연성이 있는 것과 두 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보통 현실에서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어떤 거야? 떨어지는 거야. 근데 소설은 어때? 필연이라는 게 있어? 아니, 죽어도 살아나잖아, 좀비로. 뭐 이렇게 머리에 총 맞는다 그래도 살아날 수도 있고. 필연성이라는 게 소설에는 없어. 왜? 전부 허구성의 이야기니까. 소설에서는 보통 뭐라고 해?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어때? 인과관계가 높은 거야. 우연성이 있다 그러면 어때? 인과관계가 낮은 거야. 그래서 이 우연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기도 해? 전기성이라고 그러지. 전기성 혹은 전기적이라는 표현을 써. 사실 전기라는 거는 두 가지를 써. 불을 전자에다가 그 다음에 어때? 기자를 쓸 때 두 가지로 쓰거든. 기록할 기자를 써버리면은 이거는 위인전 인물의 일대기를 나누는 거야. 같은 전기인데. 그리고 기이할 기자를 쓰면은 어때? 이거는 기이한 이야기. 인과성이 떨어지는. 자, 구호몽은 어때? 전기적인 게 아니고 전기적이야. 이해돼? 그래서 기이한 이야기, 우연성이 많지. 보통 고전 소설의 특징이 뭐야? 전기적이지 대부분. 전기성 혹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다른 말로 해서 우연적 전개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야. 물론 전기성은 고전 소설마다 다 나오진 않지. 전기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적인 것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더라도 어때? 우연성이 많아. 어떤 인물과 만날 때 진짜 우연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내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신혼여행 가고 한 명은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데 우연히 홍콩에서 만났어. 이런 건 우연이지. 이런 건 우연이야.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전개들이 많지, 소설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갔다가 만났어. 이게 가능해?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하잖아. 사실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많은데, 현대소설은 어때? 사실적이고, 개연성이 많지. 이게 특성이야.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운몽 같은 것들은 어때? 전기적인 소설이다. 그리고 또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전 소설의 특징이 보통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많이 돼 있고,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자, 서술자 개입은 기본적으로 3인칭 시점에만 나타나는데 시점을 좀 정리를 해볼게. 소설의 시점. 자, 우리 소설의 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래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근데 2인칭은 사실 처음 들어보지. 들어본 적 있어? 2인칭 소설? 사실은 2인칭 소설은 되게 실험적인 소설인데 가끔 수능 문제에 실리는 소설들이 있기는 해. 그러니까 1인칭은 원래 뭐가 나와야 돼? 나가 나와야 되지. 3인칭은 어때? 나가 나오지 않지. 2인칭은 뭐야? 너가 나와. 자, 1인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가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은 나가 나와서 다른 대상을 관찰하면서 쓰는 거지. 2인칭은 뭐냐면 사실 뭐랑 비슷해? 1인칭 관찰자랑 되게 비슷해. 근데 스토커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너는 뭐 했다, 너는 뭐 했다 이렇게 관찰하면서 쓰는 거야. 되게 실험적이지. 사실 1인칭 관찰자가 있으면은 2인칭은 쓸 필요가 없잖아. 근데 어떤 특정 인물과 동행하면서 계속 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이제 동행이라는 소설이 있거든. 거기 보면은 이제 김영수배 등의 친구랑 만나서 계속 동행하면서 이제 한 반나절 동안의 이야기를 썼어. 그러면 계속 옆에 있으면서 너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럴 땐 2인칭 소설이 돼. 근데 사실 일반적이진 않잖아. 2인칭으로 쓰기 되게 힘들지. 스토커가 아닌 이상 계속 쫓아다닐 수가 어떻게 있어. 장편으로 쓸 수도 없지 사실은. 그래서 보통 2인칭은 실험적인 단편 소설에서 많이 써. 자, 그 다음에 3인칭 시점은 어떻게 돼? 뭐 있어?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작가라는 건 뭐야? 인물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제한적 작가 시점은 일부 인물의 내면만 들어가는 거야.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코난 알지? 명탐정 코난. 그게 봐봐. 어떤 특정 인물의 내면은 보여주고 특정 인물의 내면은 안 보여주지. 그런 게 이제 제한적 작가 시점에 가까워. 물론 그거는 이제 그 소설은 아니니까 시점이라고 보면 그렇지만 특정 인물을 다 보여줘 버리면 어때? 예를 들면 추리소설 같은 걸 쓸 때는 보통은 뭐로 쓰냐면 1인칭 관찰자나 제한적 작가로 써. 왠 줄 알아? 내면을 숨겨야지. 우리 보통은 셜록 홈즈 같은 경우에 어때? 왓슨이 따라다니면서 봐주잖아. 셜록의 입장에서 봐버리면 어떻게 돼? 재밌어? 딱 사건 현장 보는 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었네 라고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가 나와? 왓슨이 나오지. 원래 그 구도 자체가 에드가 앨런 포에서 나온 거야. 에드가 앨런 포가 아니면 검은 고양이 쓴 미국의 소설가 최초의 추리 소설을 썼어. 모르그 거리의 살인. 그 사람 보면 거기서 이제 셜록 홈즈의 스승 같은 느낌이야. 에드가 앨런 포가 그 구도를 만들어. 뒷팡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주인공은 나인데, 아니 주인공은 뒷팡인데 관찰자인 나가 계속 관찰하는 시점을 써. 제한적 작가 시점도 그런 거지. 만약에 이제 스토리 소설을 쓴다 그러면 이거나 이걸로 써야 돼. 왜? 아니면 아예 관찰자 시점으로 쓰거나 내면을 보여주면 범인의 내면도 나와버리면 재미가 없잖아. 전지적 작가로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고전 소설에는 추리 소설이 없어요. 왜? 전지적 작가잖아. 다 거의 내면이 다 드러나지. 아니면 사건 자체를 아예 안 보여주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가는 경우는 있지만 추리해 나간다는 과정 자체는 미국에서 에드가 앨런 포에서 제일 처음 만들어진 구조야 사실. 자, 그리고 뭐가 있어? 관찰자 시점이지. 관찰자 시점은 어때? 인물 내면이 안 나와. 자, 근데 여기에서 이게 3인칭 소설과 1인칭 소설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1인칭 소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 어떤 작가가 있으면은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술자는 작가와 같은 인물이 아니지. 그리고 어때? 이 서술자가 이꼴 뭐야? 인물인 나지. 그리고 독자에 대해서 얘기하니.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서술자와 인물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 작품과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지.
작품과 이야기라는 건 뭐냐? 작품은 글로 쓰여져 있는 작품이고 그 속에 이야기가 다시 들어가 있는 거야. 3인칭 보면 그게 좀 잘 드러나는데 봐봐. 3인칭 소설은 작가가 있고 물론 작가와 서술자는 달라. 서술자가 있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얘기하고 이거를 독자가 듣는 방식인데 봐봐. 인물은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고 서술자는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지. 이야기 밖에 있는 별도의 인물인데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작품이 되지.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우리가 보통은 1인칭 시점은 서술자 개입이 없는 이유가 직접 말하면 돼. 인물이니까. 작가가 인물이니까 나는 뭐뭐 했다 그러면 그냥 직접 말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서술자 개입이라는 게 나오려면 왜 3인칭 해야 되는 거야? 서술자가 독자에게 직접 얘기해야 되니까. 이해되지? 그래서 서술자 개입하면 보통은 어떤 형태가 많이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편집자적 논평.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건 뭐야?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야, 서술자가. 이거는 뭐야? 사실 독자가 해야 되는 거지. 이 인물이 불쌍한지 괜찮은지 착한지 사건이 어떤지는 독자가 평가하게 돼 있는데 이걸 서술자가 직접 평가해서 말해 독자들한테. 첫 번째 서술자 개입 방법이지.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이제 뭐 서리법 같은 거. 뭐뭐지 하는가 이것도 말이 직접 거는 언투지. 세 번째는 판소리 문체인데 판소리 문체는 보통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지. 뭐 홍보전이라던가 추정전 같은 데에서는 얼마 판소리적 문체가 많이 나타나는데 판소리 문체의 대표적인 예는 화기냥 선어 마음이 겉은 오늘날의 개세당해. 그리고 하소책. 근데 이거는 어차피 판소리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나와, 고음종은. 근데 어떤 건지 확인하고 넘어가자. 자, 우리 홍보전이나 이런 데 보면은 흥분하는 모습을 보소 뭐 이러지. 뭐야? 보시오라는 뜻이야. 명령법이잖아. 그럼 뭐야? 이거 봐라 라고 하면서 독자한테 직접 말을 거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있어. 봐봐. 곰 3마리가 한 집에 살았어. 아빠고 엄마고 매기고. 근데 곰이 그때 3마리가 한 집에 살면 집이 좁았겠다. 그치? 좁았겠다. 확인하는 얘네한테. 뭐뭐 하겄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 판소리 문체에 보면 소설에도 그대로 나와. 춘향이가 불쌍하겄다 이렇게. 불쌍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판소리 문체에서 서술자 개입이야. 왜? 독자한테 직접 말해보는 어투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지?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얘네 둘은 주로 어때? 판소리계 소설이 뭐 홍보전이라던가 춘향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있어? 심청전 그리고 뭐 있어? 토끼전 혹은 별주부전이라고 그러기도 하지. 요런 거에서 많이 나와. 왜? 판소리에서 그대로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형태들이고 보통 일반적인 서술자 개입은 그룹에선 요 정도까지만 나온다. 이해되지? 요게 일단 베이스 지식이고 그러고서 이제 고운몽을 들어가 보자. 자, 고운몽은 부는 뭐야? 아호. 부는 부름인데 우리 보통 고전시가나 고전소설에서 구름을 나타내는 소재들은 되게 다양하거든? 구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자, 우리 보통 구름 하면은 우리 고전시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배군부터 보자. 배군은 뭐야? 흰구름이지. 얘는 보통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유유자적하는 삶이야. 한가로운 삶. 그리고 이 배군과 대비되는 소재로 뭐가 나와? 청운이 나오지. 청운은 푸른 구름이지. 푸른 구름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 청운지지.
벼슬길에 나아가는 삶. 그래서 만약에 구운몽에서 양소유의 삶이 나타내면은 이거 청운지지도 해당돼. 벼슬길에 나아가서 자기의 뜻을 높이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운. 황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누렁구름이지. 누를 황자 써가지고 이건 풍년이든 곡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전쟁의 기운, 우리가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걸 황운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려는 기운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운, 보라색 구름이나 혹은 오색운, 채색된 구름인 채운, 이런 것들은 신선세계를 나타내지. 그래서 이제 구운몽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제 신비로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자운, 오색운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전체적인 구운몽 부분에서 보면. 다섯 번째 부운. 부운이 뭐야? 뜬 구름이지. 뜰 부자니까. 이거는 인생 무상을 나타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열구름. 지나가는 구름은 간신을 나타내. 근데 여기서의 구름은 뭐야? 이거야. 인생 무상을 나타내는 구름이야. 인생 무상 나타내는 사자성어들 쭉 한번 보자. 자, 봐봐. 일단 뭐 있어? 남과 일, 남쪽 가지 밑에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떤 소인국 사람들의 초대를 받아서 막 가고 뭐 여기저기 걷고 나서 딱 깨보니까 가지 밑에서 그냥 꿈꾼 거네. 이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저거 있지. 그 뭐냐? 호전몽. 장자가 어때?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잠에서 깨어보니까 사람이야. 근데 내가 호랑나비인지 사람인지 잘 구분이 안 돼. 요게 이제 끝에 나오지. 호전몽은 구운몽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황량몽. 황량은 이제 조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이 조로 밥을 짓다가 꿈을 잠깐 꿔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딱 깨보니까 조 밥이 아직 안 익었네? 밥할 시간 동안도 안 되게 꿈을 꾼 거지. 이런 거. 또 한단지몽. 다 꿈과 관련된 소재들이지. 이런 것들도 다 어때? 인생의 헛됨을 나타내는 꿈에 대한 내지지. 이거. 자, 그다음에 이런 사자성어들은 좀 사자성어 아닌 3세자짜리도 있지만 알아도 이게 비슷한 소재들이야 기본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구는 뭐를 뜻해? 성진과 팔선여지 이꼴 양소유라 뭐야? 이처, 육처. 이처는 누구야? 난양공주하고 용왕의 딸 백능판가? 뭐였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용왕 딸 이름이 뭐였냐? 하여튼 있어. 걔네들은 이제 신분이 높으니까 공주인 거고 나머지는 뭐야? 첩이지. 6명. 그래서 8여자를 나타내지. 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한번 보자. 일단 배경 자체는 중국 당나라지. 중국 당나라인데 실제 당나라 느낌보다는 어때? 약간 좀 환상적인 세계가 있지. 그러니까 당나라 현실도 어때? 환상적이고 오히려 꿈이 더 어때? 꿈이 환상에서 좀 멀지. 그래가지고 이게 뭐를 나타내는 거야? 꿈과 현실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오히려 현실이 더 환상적이고 꿈속이 더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전기성이 뭐가 더 많아? 현실이 더 전기적이고 꿈은 약간 더 어때? 현실적 개연성이 있는 그런 느낌인 거지. 자, 그래가지고 보자. 갈래는 양반소설, 국문소설, 몽사일소설 뭐야? 꿈속에서 뭔가 있었던 것들을 쓴 거. 염정소설, 이제 사랑 이야기라는 거지. 자, 앞부분 줄거리 보자. 도윤아, 괜찮아? 중국 당나라 때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서역은 이제 중국 서쪽, 보통 인도 쪽을 나타내는데, 육관대사는 남학형산 연화봉, 거기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세운다. 이때 동정호의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용왕이 참석했대. 어때? 전기적이지. 용왕이 있는 것 자체가.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어 살해한다. 용왕의 호환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형산의 위부인은 선녀지. 위부인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팔선녀와 석조에서 마주치게 된다. 저기 자리에서 마주치지.
자, 성진이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이 물이 상류에 무슨 꽃이 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하고서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팔선녀가 석조에 앉아가지고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은 육환장은 이제 스님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지 놓고 공손히 제배하며 인사람을 말하였다. 여보살이여, 보살이라는 건 보통 불교에서 이제 어때? 그 여신도한테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 빈승은 자기를 낮추는 거지. 빈 가나나의 빈자 써가지고 도윤아 살아있어? 자, 빈승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아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좁은 석조 위에 보살님들 처녀들이지 앉아있어 남녀가 같은 길에 갈 수 없으니 이제 당시에 유교적 가치관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 남녀유별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운동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같이 다 나타나 있지. 그래가지고 어때? 유교적인 부분들도 여기 이제 남녀유별 뭐 이런 거 나타나고 불교적인 부분들 스님이니까 나타나지. 도교적인 부분들은 뭐야? 신선이나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것들이 도교. 보통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그 민속신앙 같은 것들이 다 도교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무속신앙 같은 것들이 도교에 해당하는 거. 일본 같은 경우는 신토가 도교에 해당하는 거지. 중국의 전통 무속신앙 같은 게 도교야. 신선을 믿고 거기 나오는 모든 신선들은 대부분 다 뭐야? 어떤 큰 산이나 큰 별이나 아니면 다 뭐야? 영웅들, 장자, 노자 이런 사람들도 다 신선으로 나와. 도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때? 이순신, 최영같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다 어때? 우리 신으로 모시잖아. 무속에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선녀들이지. 팔선녀가 담녀야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인데 첩은 뭐야? 여기서 진짜 첩이란 뜻이 아니라 보통 여자들이 자기를 낮출 때 첩이란 표현을 써. 처는 뭐야? 정실부인이고 첩은 원래는 뭐야? 후궁이지. 후궁 뭐 하기면은 본처 외에 드리는 여자.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남녀유별이지.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먼저 앉았으니 이거는 뭐야? 비켜줄 수 없다는 거지.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놀리는 거지 사실 성진은. 자, 그랬더니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나이까. 이것도 사실 놀고 있는 거지. 아니 아까는 날아왔어. 이 앞부분 생략된 부분 보면 어때? 얘는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애야. 근데 다리가 없어서 못 건너겠다.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도윤아 널로 와. 서서 해. 서. 자, 그래가지고 팔선녀가 말하기를 옛날 달마존자, 달마대사지 유명한 스님 갈리풀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었고, 근데 화상께서는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은 신통한 도술이 있는데 왜 이 냇물을 못 건너가지고 우리들과 다리 가지고 다투느냐. 사실은 둘 다 서로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성진이 웃으면서 여러 남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 하는 칩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디 본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하고 손을 들어 복사꽃, 복숭아 가지를 꺾어가지고 팔선녀 앞에 던지니 8봉오리가 8개의 구슬이 되었다. 전기적 구성이지, 환상적이지, 실제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야. 팔선녀가 이걸 주워 들었다라는 건 뭐야? 인연이 맺어졌음을 상징해 성진을 돌아보면 천연이 한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성진이 석조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조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신이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떠이시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사실은 원래 술도 마셨고 팔선녀랑도 놀다가 왔지.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성진이 자신의 천방으로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공자민지에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이거는 뭐야? 유교적인 가치관이지. 나아가선 장소가 되고 들어와선 점승이 되고. 이거 뭐야? 출장 입상이라고 그래. 출장 나가서는 장소가 되고 입상 뭐야? 들어와서는 승상이 된다. 이거 뭐야? 청원지지랑도 통하지? 벼슬 자리에 나가지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또 옥궐에 조회하고, 옥궐, 궁궐에서 조회, 아침에 임금과 회의하고, 눈에는 고운 빛을 보고, 귀에는 좋은 소리 듣고, 은택이 백성에게 미쳐서, 다 유교적 가치관이잖아. 자, 미쳐서 공명을 호세에 들이우는 것, 입신양명이지. 입신양명 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바리떼, 여기선 불교적인 가치관에 또 얘기하는 한바리떼의 병과 밥과 함정의 물, 그리고 주어번의 경문과 108연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장막하기가 심하도다 회의감을 느끼는 거지. 불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생각을 이리저리 하고 밤이 깊었는데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있어 놀라서 다시 바라보니 간대었더라. 성진이 크게 놀라 깨우치고 비웃쳐 생각하되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이거늘 내가 출가한 지 10년이 10년 동안 일찍이 털끝만큼도 불가해 먹을 부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속세에 대한 어때? 미련을 가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련을 가지니 어찌 남녀를 해롭지 않겠는가 하고서 어때?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우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고리며 일천부처를 외우는데 여기 뭐야? 인문 부분이지. 여기서부터 꿈속으로 들어가. 갑자기 창밖에서 공자가 부르되 사형은 주무시나이까 대사께서 부르시나이다. 성인이 놀라 생각하기를 깊은 밤에 나를 부르시니 반드시 까닭이 있도다. 공자와 함께 광장에 나아가 일반에서가 모든 제자를 모아놓고 등촉을 낱같이 켜고 이 부분도 뭐야?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해. 등촉을 낱같이 킨 건. 성진을 꾸짖기를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섬돌 아래 내려가 꿇어 앉아 대답하되 소자가 사고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사오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이 행한 적이 없으므로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인들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거짓말이지 사실은. 자, 대사가 말하기를 중에 공고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이제 몸을 이제 어지럽히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만나 언어로 소작하고 말씀이지. 그 다음에 꽃을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 오히려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에 흠모를 하고 불가의 장막함을 싫어한 이게 뜻을 어긴 거지. 이는 세 가지 행사를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때? 이제 염라대왕한테 해가지고 이제 그 신장들이 와가지고 붙잡아가지.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해 양소유로 태어나지. 소유라는 이름 자체도 뭐야? 적을 소자에다가 놀 유자지.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놀다가 다시 돌아갈 것을 암시한다 그래. 이 이름 자체가 양소유가. 자, 그래가지고 양소유는 급제한 뒤에 반란을 평정하는 등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슷해서 여덟 여인과 만나 인연을 맺는다. 평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린 양소유는 어느 날 자기네 집 무대에 올라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다. 소유는 본디 하남이라는 건 화한 남쪽이라는 뜻이지. 배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성천자의 은혜를 입어. 천자라는 건 황제지. 자, 보통 황제를 부르는 표현들이 뭐가 있어? 황제, 천자, 상, 임금. 자기가 부를 때는 짐. 이게 다 같은 뜻이지.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와. 나중에 고전소설 뭐 다른 것도 정리할 때 아마 자세하게 중국도 반직도랑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볼 일이 있을 건데 대충 알아야 돼. 이런 수능 때 그거 다 나와. 자,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은 뭐야? 왕후장상.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 이르렀으며 낭자들과의 인정이 100년이 하루 같으니 모두 전생의 수견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닿아여 각각 돌아가면 천지의 떳떳한 일이라. 자, 불교에서는 인연을 뭐라고 해? 해자정리, 거자필만. 들어봤어? 해자정리는 뭐야? 회, 모일회,
모인 사람은 반드시 이별하고 갈 것자리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라는 뜻이야.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는 것이 불교의 인연이다 라는 뜻이지. 자,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높은 데가 무너지고 굽은 못이 메어지며 가무하던 가무 뭐야? 노래와 춤을 추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새한 풀이 되면 초보와 목동, 나무꾼과 목동들이 이곳에 오르내리며 산책하되 여기는 옛날에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어서 놀던 곳이다. 승상의 공기 풍류와 여러 낭자의 의료마트는 어디로 갔느냐? 이거 뭐야? 인생고상이지 부음 같은 거야. 승부름 같은. 자, 할인이 인생이 어찌 더럽지 아니한가? 내가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가장 높은데 이게 3교라 이러는데 유도는 살아있을 때의 사업이 메인이라는 거예요. 생전사업과 신우의 이름을 전했군요. 죽은 다음에 이름만 전한다는 거지. 실제로 공자도 어때? 죽은 뒤에 귀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자기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유교에서는 죽은 뒤는 그냥 제사 지내는 거고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야. 그리고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문이 진시황, 한무제, 현종황계 등이 어때? 신선이 되는 방법을 구하다가 결국엔 다 죽었지. 신선이 못 되고. 자,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밤부터 밤에 잠이 들면 꿈속에 매한 호담 위에 참선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거 뭐야? 몽중몽이지. 꿈속에서 다시 꿈을 꿨는데 그게 현실로 돌아온 거지. 이게 현실이 있으면 현실에서 꿈을 꾸면은 꿈속 세계가 되는데 꿈속에서 다시 꿈을 꾸면 어때? 현실이 되는 거지. 이런 거 이제 몽중몽이라고 그러지. 근데 여기가 전기적이고 여기는 현실적이고 여기는 다시 전기적이지. 이는 필연 불가와의 인연이 있는 것이라. 내가 장자방은 누구야? 장량이지. 누구의 부하야? 그 초한지의 유방의 부하지. 들어봤어? 나중에 고전소설이나 고전시가 하면 중국사를 좀 정리를 해줄 건데 간단히 이거 나온 김에 좀 정리 좀 해보자. 이거 지워도 돼? 이쪽 지울게. 나중에 우리가 고전소설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내신할 거야 모르지만 중국사를 좀 알아야 돼. 사실은 내가 과외를 하거나 그러면은 고1 때 시키는 일이 있거든. 근데 방학 때 이거 좀 읽어놔라. 숙제로 내줘? 방학 때 숙제로 내주든가 할게. 왜 그러냐면 너 이 고전소설 읽어본 사람? 평상시에 없지. 그나마 고전소설이 제일 가까운 게 이거라도 읽어놔야 대충 나중에 군웅소설이랑 막 이런 거 나왔을 때 이해가 돼. 자, 예를 들어볼게. 고전소설이 여기 그래도 양소유 한 명이잖아. 근데 양소유가 고전 고음 중간 부분에 보면은 양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되지. 중간에 이거 다 없애고 나. 안 알아먹을 수 있겠어? 다 같은 사람이야. 앞뒤 관계상 보면은 다 같은 사람인데 깔린단 말이야. 그게 무슨 뜻이지? 사실 이걸 중국사랑 중국 저기 뭐야 반집계곡도 같은 걸 좀 알아야지 이거 알아먹어. 우리 황제도 부르는 게 이렇게 많잖아. 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그때 여름방학 때 숙제로 내줄 테니까 한국지 좀 읽어놔. 그래야 수능 가가지고 괜찮다. 그거라도 읽어놔야 이제 고전소설이 좀 이해가 되고 시간 없어. 나중에 고2, 고3 가면 언제 읽을 건데. 그래서 여름방학 때 숙제로 좀 내줄 테니까 좀 읽어놔. 초한전이라는 게 있어. 진시황이 이제 죽고 나서 이대째 진나라가 몰락을 하지. 들어본 적 있어?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울 때 초나라는 누구야? 항우고 한나라는 유방이지. 유명한 얘기가 있지. 항우는 전투에서 딱 몇 번 졌어? 한 번. 그리고 전쟁에서 졌어. 무슨 얘기야? 유방은 물량전을 해, 항우한테. 그래서 매번 항우가 가서 얘가 이제 항우 장사라고 하지 모든 전투를 다 이겨. 그러고 맨 마지막에 토의가 돼. 그게 뭐야? 사면초가지.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왜? 초나라 부하들이 이게 원래 이제 강남쪽 지방 사람들이야. 근데 강북에 올라와서 천하를 막 싸우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야. 항우의 이제 부하들이. 근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하려고. 그거를 한 게 누구야? 유방의 부하인 장량이야. 이제 산에 올라가서 피리를 부르면서 초나라 노래를 불러. 그래가지고 이 장량은 되게 이제 유명한 유방의 신하인데, 유방이 항우를 제거할 때 썼던 부하들이 있어. 한신, 영포, 팽월, 그리고 유명한 번패랑 소화, 그리고 장량까지. 이 사람들이 유명하거든. 초사구팽이란 말 들어봤어? 무슨 뜻이야?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항우가 죽었잖아. 싹 다 죽어. 한신, 영포, 팽월 싹 다 죽여. 유방. 이게 토사구팽이야. 번쾌는 원래부터 친형제 같은 의형제라서 안 죽이고, 소화는 권력의 욕심을 안 두기 때문에 안 죽이고, 장량은 떠나서 뭐가 돼? 신선이 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다리 위에서 신선을 만나. 그 신선을 만났는데 신선이 이제 신발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가서 주워다 줘. 또 떨어뜨려. 가서 주워다 줘. 세 번 주워다 주니까 어때? 좀 착하구나 하고 신선이 되는 책을 주고서 가. 그래서 장량이 그걸 보고 신선이 됐다라 그래. 그 사람이 이거야. 장량. 장량인데 장자방이라고도 불러. 자가 자방이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이거 설명 좀 해볼까? 봐봐. 도전소설에서 사람의 성이 있어. 명이 있고, 자가 있고, 호가 있고, 아명이 있고. 들어봤어요? 성능이. 그 다음에 벼루가 있고, 직책명이 있고, 이것도 두 가지야. 실제 직책이랑 명예직책. 나온 김에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들어갈게. 고전소설에다가. 자, 고전소설을 읽다 보면은 부르는 이름이 더럽게 많지. 삼국지라도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삼국지에서 제갈량이라는 사람 알아? 성이 뭐야? 제갈. 이게 가족 이름이지. 명은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야, 태어날 때. 자는 15세에 스스로 짓는 이름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는 부모가 준 걸 함부로 부르면 안 되고, 요것도 함부로 부르기 뭐하니까 뭐를 또 써? 호를 쓰지. 이게 부르는 이름이야. 아명은 뭐야? 어렸을 적의 이름이지. 별호는 뭐야? 별명이야. 어린 시절. 자, 제갈량의 이름을 한번 볼까? 제갈. 이름이 량이지. 자는 공명, 호는 와룡, 누운 용연선생, 벼로는 와룡선생, 아명은 몰라. 뭔가 그런 이름이 있었겠지. 실직 직책, 한승상 제갈량, 명예직책, 한중후. 명예직은 보통 주나라의 관직 자기인 공, 후, 백자, 남 중에 하나를 줘. 옛날에 주나라는 이제 공자가 중국의 원형이라고 해서 되게 따르고자 했던 나라지. 그래서 주나라 때 이제 자기를 그대로 번역해서 서양 자기 할 때 공자,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을 쓰잖아. 이게 원래 주나라 자기야. 근데 이 중에서 보통은 요 둘 중에 하나를 줘. 이거는 보통 잘 안 줘. 낮은 자기들. 그래가지고 우리 보면 죽은 다음에도 보통은 가문을 만들 수 있는 영광을 주는 이름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봐봐. 이, 순신, 이렇게 있지. 실직, 직책, 뭐야? 삼도, 소군, 통제사. 그리고 뭐를 줘? 충무, 공. 그렇죠. 원래 중국에서 한중호 하면 한중지방의 땅을 주고 거기서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런 건 아니지. 왜 중앙기권 국가니까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따로 주진 않는데 어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시호 같은 걸 붙여줘. 공, 아니면 후 해가지고. 이해돼?
그래가지고 요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에선 보통 어때? 이 호를 뭐를 써? 은거지를 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르는 건 중국에서 제갈 공명 자를 보통 부르잖아. 조자료, 조맹덕, 유현덕, 장익덕, 관운장 이렇게 쓰지. 삼국지 읽어봤냐? 삼국지 읽어봤어? 삼국지 읽어봤어? 삼국지 읽어봐. 읽어봤으면 상관없지. 대충 알아듣지.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자 대신에 뭐를 써? 호를 써. 그래서 어때? 율고 자도 있어. 근데 몰라. 거의 안 부르니까. 우리나라는 뭐를 써? 호를 쓰거든. 밤나무 계곡의 이 퇴계, 퇴라는 신의 연안박지원, 제비바위의 박지원 이런 식인 거지. 이해돼? 이 호칭관계 대충 알아도 고전소설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다. 자,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어디 갔냐? 자, 장자방이 적송자가 그 신선이야. 신발 떨어뜨렸다는 신선. 그 주워다 주고서는 장량이 어때? 신선이 됐지. 그거를 본받아서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해 남해를 건너 관세음보살을 찾고. 자, 장자방이 적송자랬다는 건 신선이 되는 얘기인 건데 그렇다고 신선이 되겠다는 거는 아닌 거지. 여기에서는 어떻게? 관세음보살을 찾아서 무대에 올라 문수보살께 예배해서 불생의 도를 얻어 진락을 벗어나. 이게 뭐야? 불교에 귀의하겠다는 거지. 방법적으로 도교적 방법을 쓸 건데 불교에 귀의하겠다. 그래서 그대들과 밤청생을 해로하다가 갑자기 이별하려니 슬픈 마음이 자연히 목조에 드러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모든 남자들은 전생에 근본이 있는 누구야? 팔선녀였지. 세속의 인연이 닿았더니 이 말을 듣고 세속의 인연이 닿았다는 건 이제 헤어질 때가 됐다는 거지.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상공께서, 상공이라고 부르는 건 승상을 높여 부르는 거지. 보통은 우리가 승상이 되면 어때? 공이라고 불러. 이 공이라는 게 뭐야? 원래 보통 삼공 그래가지고 원래는 승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한나라 할 때 자기는 뭐야? 태공, 사도, 사공. 삼국지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사도, 왕윤. 되게 높은 자리인 거야. 이게 한나라 때 삼공이잖아. 가장 우리나라 같으면 영의정, 자의정, 의정. 그리고 원래 삼공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들어가? 태사, 스승의 그 황태자의 스승. 그 다음에 승상은 원래는 특수직책이야. 이걸 다 오를 수 있는 별도 직책. 삼공에 들어가지 않는데 요런 높이에 있는 사람들 보통 뭐라고 불러? 그냥 공 내지는 높여서 상공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래서 상공께서는 부귀번화를 누리는 가운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에게 어찌 장량을 견딜 수 있겠느냐 신선이 되었던 우리 자매 파리는 자매라고 부르지 실제로 자매는 아니지만 마땅히 깊은 규종은 뭐야? 규방이라고 그러지. 양반 여인이 머무는 방을 그 규종에서 분향예불 이제 불교를 이제 부처에게 공양해 드리면서 상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옵니다. 상공께서 이번에 가시면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이루리니 득도한 후에 첩등을 먼저 제도 이제 구원해 달라는 거지.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우리 9살의 뜻이 이와 같으니 쾌사 즐거운 일이라.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과인이라는 건 보통은 높은 사람이 자기를 이제 부를 때 쓰는 1인칭 대명사지.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라고 하지. 원래 과인이라는 표현은 임금이 쓰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승상까지 올라가서 쓴 거지. 과인이라고. 모든 낭자가 말하기를 첩은 여기서 실제로 첩이 아닌 이처지. 첩은 2명 있잖아. 근데 첩이라고 하면 자기 낮춘 거지.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통하오리라. 잔을 씻어 다시 부르려 하는데 호련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들이 의아히 여기며 생각하기를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했더니 한 호승 서역의 승려가 육관대사지.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괴이하였다.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사냐 사람 육관대사지. 대승상은 양소를 의미하는 거지.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자,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황망이 담례하기를. 여기서 태사가 누구겠어? 그러면은 저거지. 승상이겠지. 양승상, 양소요. 사부는 어느 곳에서부터 오셨나이까? 라고 묻지. 그랬더니 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일찍이 귀인은 잊기를 잘한다는 말이 옳소이다. 귀한 사람은 잘 잊어버린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 하였다. 문득 깨달아 능파낭자 백능파
백능파가 용왕의 딸이지. 이게 백능파가 옛날에 보면은 이제 여기 이 꿈속 현실적인 거에서 용궁 갔다 온 얘기가 있거든. 이게 되게 전기적인 부분이야. 그 현실 중에서도, 아니 이 꿈속 얘기 중에서도. 여기 이제 백능파라는 용왕의 딸은 어떻게 만나냐면은 동정 용왕의 딸이야. 동정호라는 호수가 있지. 퉁핑호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근데 용왕은 보통은 바다에 있는데 여기 이제 호수의 용왕이니까 권력이 좀 약하지. 뭐 동해용왕 이러면 되게 세잖아. 동해용왕의 아들이 백능파랑 결혼하기 위해서 쳐들어와 동정으로. 그때 양소유가 이 동해용왕의 처부수고서 이제 그러니까 동정호 용왕이 양소유한테 감사하다 그러면서 용궁으로 초청을 해. 용궁으로 초청을 했는데 초청할 때 지나가다가 남산형악연화봉 아래를 지나가게 돼. 근데 거기에서 한 스님이 설법을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지나가. 근데 사실은 그게 입관대사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과 꿈이 거기 안에서 섞여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 용궁에 초대될 때가 다시 그게 또 뭐야? 동정호에 초대되는 그 부분이 몽중몽이야. 나중에 보니까 깨어가지고 보니까 용왕한테 초청 갔다 온 것이 꿈이었네 한데 꿈 같지 않은 게 그때 받아온 선물이 또 있어. 뭐 이런 식인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꿈속의 꿈에서 육관대사를 만났던 부분인 거야. 내가 지난날에 토번을 정벌할 때 꿈속에서 동정 용궁 잔치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 육관대사가 법대에 앉아서 정을 경론하고 있었는데 노승이 바로 그 화상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호승이 박장대소 하면서 크게 웃으면서 손뼉을 치며 가로되 옳도다 비록 그 말이 온다. 꿈속에서 잠깐 만난 지 몽중몽이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일은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승상을 청명하다 하리요.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소유는 15, 16세 전에 여기 부분은 뭐야? 꿈속에서의 어떤 일대기를 쭉 적은 거지. 부모의 세라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여 바로 징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으니 동으로는 연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토번을 정벌하여 떠난 것 외에는 일찍이 경사 수도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리오. 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직도 꿈을 꾸지 못 꿈을 일장춘몽이라고 하는 거 하지. 요거 일장춘몽은 깨지 못하였다. 꿈을 승상이 말하기를 사부가 어찌하여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실 수 있나이까 노승이 어렵지 않도다 하고서는 어때? 석장을 지팡이를 돌랑간에 두드리니까 구름이 일어나고 이제 사방이 구름으로 다 가려졌다가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환술로 희롱합니까? 라고 했는데 승상이 말을 마치니까 구름이 거치고 노승 반대였고 팔랑자도 반대였고 승상이 놀라서 보니까 자 이제 스님으로 돌아와 있지. 성진으로 향로의 불이 이미 사그라지고 달빛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이거 뭐야? 시간의 경과지. 자신의 몸을 보니 108년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가까웠던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한 소화상의 스님의 모습이요 대승상의 위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지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다가 장원복제하여 한림학살의 한후에 출장 입상 공명신퇴하여 두 공자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 일장춘몽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는 필연 사무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보게 하여 인간 부귀와 남녀 정육이 다 허무한 것 인생 무상을 깨닫게 했다라는 거지. 실제로 김시슬이 이런 인생 무상 아니 김만중이구나. 김만중이 이제 이런 인생 무상에 대해서 썼던 이유는 뭐야? 어떤 그 정계의 어떤 자기 일생과 관련이 있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실 이거는 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쓴 거야? 자기 어머니 이제 위해서 쓴 거지. 김만중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노후에 심심해하니까 이런 거 써가지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자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의 꿈이로다. 이는 필연 사부가 나의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인간의 부귀와 남녀 정육이 다 허무 인생 무상인 걸 알게 함이로다. 성진이 서둘러 세수하고 의관을 정지하고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여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묻기를 성진아 인간의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냐라고 하니까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눈물이 흐른 거는 뭐야? 자신의 잘못에 반성하고 또
감동하여서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성경은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가 불초하여 생각을 그릇되게 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만들지.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 겁이라는 건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이지 그걸 천만 번 반복하더라도 갖기 어렵나이다. 제사가 말하기를 네 흥을 타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감회한 일이 있겠느냐. 또 네가 말하기를 인간 세상에 윤회한 것을 꿈꾸었다라고 하는데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게 어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어느 것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이냐. 장주의 꿈은 뭐야? 장자지. 장자의 호정몽 얘기를 하는 거지. 호랑나비 꿈 이야기. 그래서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하는데 어떤 게 현실이고 꿈인지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다. 성경이 대답하기를 제자 성민이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하겠사오니 사부께서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대사가 응답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가 있을 것이니 8,000년이 너는 잠깐 기다리라 했더니 8,000년가 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어때? 불교에 의해야겠다라고 얘기하지. 자, 그래서 하룻밤 꿈을 크게 꾸어 깨달았나이다. 똑같은 꿈을 꾼 거지. 자, 그래가지고 대사가 말하기를 여신선들의 뜻이 보통은 비록은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도 머니 큰 영장과 발언과 감식기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했더니 머리를 깎고 화장을 걸치고 다시 왔지. 자, 그래가지고 대사가 좋도다 너희 팔이니 이렇게 능히 이렇듯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로다 하고서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관문을 방문하고 그랬더니 빛이 백호의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라고 하면서 진리가 이제 진리를 얻는 부분, 진리를 깨닫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뒤에 어휘 있지? 요거는 너희가 해서 검사 맡어. 앞에 보면 모르겠지만 앞에 보고서 보면 돼. 앞에 주석 달려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거 하나 더 있다. 여기. 플러스 모음봉 어휘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숙제로 내줄게. 됐지?